어머, 냄새야. 야, 너 같은 거지가 올 곳이 아니야. 썩 꺼져. 곱게 차려입은 양반과 교수가 채영의 얼굴에 하고 침을 뱉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역적의 딸 주제에 새잡인?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모두가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 채영은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삼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채영. 모두가 비웃던 역적의 딸이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세자빈이 되기까지 그녀가 어떻게 이 모진 수모를 딛고 왕비의 자리에 올라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벽화야담입니다. 혼자보단 함께 걷고 싶은 날입니다. 어디서 걷고 계신지 댓글 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동행해주세요. 옛날 옛적 한양도성에서 한참 떨어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채영이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운 바람소리가 밤마다 창호지를 찢을 듯이 울어댔지요. 휘잉 휘잉. 마치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통곡하는 듯한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을 죽이곤 했습니다. 그날도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어요. 채영은 다 떨어진 소못 하나에 의지한 채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땔감이 떨어져 당숙모에 호통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손발이 꽁꽁 얼어 감각조차 없는 상황에서 채영의 귀에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리는 아주 희미하고 가냘픈 신음소리였어요. 채영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산비탈 아래쪽, 눈이 허리까지 쌓인 덤불숲에서 들려오고 있었죠. 눈을 헤치고 내려가 보니 비단으로 장식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뒤집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마꾼들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고 가마 안에는 비단 옷을 입은 노부인 한 분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부인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사라져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채영은 망설일 겨를도 없이 자신의 겉치마와 쓰개치마를 벗어 노부인의 몸을 감쌌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 눈을 뜨세요. 채영은 자신의 체온이라도 전하려는 듯 차가운 노부인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주물렀습니다. 자신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지만 그녀는 노부인을 껴안은 팔을 풀지 않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동이 터올 무렵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산길을 따라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금군들의 갑옷이 아침 햇살에 번쩍였어요. 채영은 순간 몸을 움츠렸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녀는 노부인이 얕은 숨을 내쉬는 것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뒷걸음질 치던 채영의 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눈밭으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줄 새도 없이 덤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밭에는 연꽃 문양이 새겨진 옥패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지요.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구한 그 노부인이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어른, 대왕 대비 마마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채영이 그토록 황급히 자리를 피해야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채영이 고작 5살 배기였던 그날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던 새벽이었어요. 와장창 안방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흙투성이 신발을 신은 금부도사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던 어린 채영은 깜짝 놀라 어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죠. 하지만 군사들은 거친 손길로 아버지를 끌어냈습니다. 홍문관 수찬으로 늘 책만 읽으시던 아버지 윤정국의 하얀 도포가 순식간에 진흙으로 얼룩졌습니다. 역적 윤정국은 어명을 받으라. 마당에는 시뻘건 횃불이 일렁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어린 채영은 그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죄가 무엇이오? 감히 영모를 꾀하고도 입을 놀리느냐? 금부도사의 호통에도 아버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있는 아내와 딸을 향해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을 뿐이죠. 부인, 그리고 채영아, 아비는 죄가 없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테니 울지 말거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함경도 유배지로 끌려갔고 몇 달 뒤 차가운 객지에서 피를 토하고 숨을 거두셨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가문은 역적의 집안이라 하여 멸문지화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어머니 이씨 부인은 그날 이후로 곡기를 끊으시다시피 했습니다. 양반과 교수로 곱게 자란 분이 하루아침에 역적의 아내가 되어 손가락질을 받으니 그 속이 오죽했겠습니까? 결국 어머니마저 시름시름 앓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 어머니는 채영의 손을 꼭 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채영아, 내 아비는 충신이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안다. 너는 부디 바르게 살아라.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지던 그 순간 어린 채영의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연꽃 문양 옥패만을 생명줄처럼 쥐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홀로 남겨진 채영은 먼 친척벌 되는 당숙모의 집에 맡겨졌습니다. 말이 친척이지 사실상 좀이나 다름없는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18살이 된 지금 채영의 손은 고된 노동으로 나뭇껍질처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한겨울 얼음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해야 했으니까요. 당숙모는 틈만 나면 채영을 구박했습니다. 에이그, 저 역적의 핏줄, 밥만 축내는 식충이 같으니라고. 네, 아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그 모진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지만 채영은 단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식은 밥덩이를 삼킬 뿐이었죠. 하지만 묘하게도 채영의 눈빛만은 탁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흙탕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깊었지요. 어느 날은 장터에서 다리를 다친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피해갔지만 채영은 자신의 몫으로 받은 주먹밥 하나를 슬그머니 그 앞에 놓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아낙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것 봐.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착한 척은 핏줄은 못 속인다더니 속으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그러게 말이야. 역적의 딸이 밥을 주니 먹고 탈이나 안 나면 다행이지. 채영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칫 옷자락을 꽉 쥐었을 뿐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동이를 이고 걸어갔지요. 밤이 되면 채영은 헛간 한 구석 집더미 위에 누워 뚫린 지붕 사이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그녀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옥패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대왕대비를 구하느라 그토록 소중한 옥패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빈 가슴을 부여잡은 채영의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옥패가 13년간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줄은 말이죠. 어느 날 고요하던 산골 마을에 난데없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리 오너라. 한양에서 내려온 관문이시다. 마을 어귀가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관아의 관리 주변으로 몰려들었지요. 바로 나라의 국모가 될 세자빈을 뽑는다는 금올령과 간택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리가 들고 온 명단 속에 역적의 딸인 채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이죠. 당숙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으리,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니옵니까? 저 아이는 역적 윤정국의 딸년입니다. 감히 궁궐 문지방을 넘다니요? 당숙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관리는 차갑게 대꾸할 뿐이었어요. 대왕대비 마마의 특별 하교이시다. 윤씨 집안 처자는 반드시 단자를 올리라 하셨으니 토달지 말고 준비해라. 채영은 멍하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역적의 딸이라 하여 평생 숨죽여 살아왔는데 세자빈 간택이라니요. 그녀의 시선이 먼 한양 쪽 하늘을 향해 머물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한편 궁궐 깊은 곳 대왕대비 전에서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왕 대비 민 씨는 창가에 앉아 손에 쥔 물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며칠 전 눈보라 속에서 주워온 흠집 하나 없는 연꽃 문양의 옥패였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손이 옥패를 어루만졌습니다. 찾았구나. 13년 만에 드디어 찾았어. 대왕 대비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만 인매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불어오는 찬바람을 맞으며 마음속으로 굳은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묵은 빚을 갚을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같은 시각 한양 북촌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사랑방에서는 쨍그랑하고 찻잔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론의 영수이자 조정의 실세인 영의정 박진수의 집이었지요. 뭐라? 윤정국의 딸이 간택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박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공포였죠. 박진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13년 전의 기억이 독사처럼 그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윤정국에게 누명을 씌우고 대왕 대비 암살 시도까지 덮어버렸던 그날의 비밀. 만약 윤 씨의 딸이 궁에 들어와 대왕 대비와 연이 닿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돼.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신복인 최내관을 불렀습니다. 어두운 방구석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최내관이 허리를 조아렸지요. 박진수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최내관, 네가 할 일이 있다. 그 아이가 궁궐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만들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이다. 알겠사옵니다, 대감.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최내관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방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일렁거렸죠.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먹구름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간택일이 다가오자 채영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입으셨다던 붉은 비단 저고리였어요. 세월이 흘러 색은 좀 바랬고 좀 먹은 곳도 있었지만 채영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옷을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지켜봐 주세요. 채영은 저고리를 품에 안고 쪽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찬바람에 눈을 떴을 때 채영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머리맡에 두었던 저고리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밖에는 어지러운 발자국만 남겨져 있었지요. 누군가 훔쳐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채영을 보며 당숙모가 혀를 찼습니다. 꼴 좋다. 하늘이 도우시는 게지. 네가 무슨 비단옷이냐. 주제 파악하고 포기하거라. 채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기회도 영영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평소 입던 깨끗하게 빤 삼배 저고리와 무명 치마를 꺼내 입었지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이지요. 채영은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비단 옷을 입은 그 어떤 규수보다도 당당한 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궁궐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해 보였습니다. 초간택이 열리는 날 아침, 궁궐의 육중한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양반과 규수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지요. 형형색색의 비단 치마가 물결치고 머리에 꽂은 옥비녀와 떨잠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규수들의 옷자락에서는 은은한 향냄새가 풍겼고 사방에서 호호 거리는 웃음소리가 봄바람처럼 흩날렸습니다. 그 화려한 꽃밭 사이로 잿빛 그림자 하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채영이었습니다. 물 빠진 삼배 저고리의 무명 치마, 그리고 가죽신 대신 집신을 신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백로대 속에 섞인 오리 한 마리 같았지요. 순간 웅성거리던 소음이 뚝 끊겼습니다. 규수들의 시선이 일제히 채영에게 꽂혔습니다.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옆 사람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저것 좀 봐.
여기가 어디라고 거지가 들어왔어? 역적의 딸이라지. 째제, 관상 좀 보게. 독하게도 생겼네. 그때 화려한 홍색 비단 옷을 입은 박명희가 채영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명희는 채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윤채영, 네가 정말 제정신이니? 그 꼴을 하고 세자 저하를 뵙겠다고? 나 같으면 혀를 깨물고 죽었을 거다. 명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궁궐 담벼락을 때렸습니다.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채영의 손이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거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발목을 잡았지만 그녀는 발끝에 힘을 주어 땅을 디뎠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채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흔들림이 없던지 오히려 명희가 흠칫하며 한 걸음 물러설 정도였습니다. 비켜주시지요. 길이 막혔습니다. 채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잠시 후 발 안쪽에서 지켜보던 상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초간택 결과를 발표하겠네? 긴장감이 감도는 정적 속에서 호명된 7명의 이름. 놀랍게도 그 마지막에 윤채영 석자가 불렸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고 명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발 너머 깊은 곳에서 대왕대비가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가린 채 채영을 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초간택에서 채영이 뽑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궁궐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축하 대신 차가운 냉기만이 채영의 처소를 감싸고 돌았지요. 그날 밤 채영이 배정받은 방은 유난히도 썰렁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지 않았는지 방바닥은 얼음장 같았고 우풍이 새어들어와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복도에서는 궁녀들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다니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었어? 윤씨 집안 여자는 팔자가 사나워서 남편을 잡아먹는데 어머 끔찍해라. 역적의 피가 어디 가겠어? 세자 저하께 해가 될 게 분명해. 일부러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채영이 문을 열고 나가면 모여있던 궁녀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본 듯 어머 하고 소리를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저녁 수라상이라고 들어온 밥상은 다 식어 빠진 밥덩이와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박진수의 사주를 받은 최 내관의 짓이었습니다. 어두운 행랑채 뒤편에서 최 내관은 궁녀들에게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며 은밀하게 속삭였지요. 잘 듣게. 저 아이가 제 발로 나가게 만들어야 한다. 숨쉬는 것조차 불편하게 만들란 말이다. 돈을 받아든 궁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채영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적막감이 무겁게 어깨를 눌러왔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지만 그 빛마저도 서늘하게 느껴졌지요. 아버지는 이보다 더한 곳에서 혼자 계셨겠지. 채영은 벽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벽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이 없는 고립감. 그것은 매질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채영은 소리 죽여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공허하게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깊은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의 눈, 즉 대왕대비의 신복인 김상궁이 문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같은 시각 대왕대비전의 침소에는 무거운 향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대왕대비는 잠들지 못하고 13년 전의 그날 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의 가슴을 옥죄었지요. 그날 밤은 유난히도 달이 없는 그신밤이었습니다. 채챙, 고요하던 대왕대비전 앞마당에서 날카로운 금소금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대왕대비의 처소로 난입한 것입니다. 호위무사들조차 쓰러져 나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단 한 사람만이 칼을 빼들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바로 당시 홍문관 수찬이었던 윤정국이었습니다. 마마, 뒤로 물러나십시오.
윤정국은 분만 잡던 선비라고는 믿기지 않을 기세로 자객들을 막아냈습니다. 푹! 살이 뚫리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윤정국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대왕대비가 있는 방문 앞을 철통처럼 지켰지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고 거친 숨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대왕대비는 문틈으로 그 처절한 사투를 지켜보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원군이 도착해 자객들이 도망치자 윤정국은 그제야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였죠. 대왕대비가 황급히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윤정국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마, 옥체에 상처 하나 없으시니 소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그 충심 어린 눈빛을 대왕대비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에 있던 연꽃 옥패를 꺼내 그에게 쥐어주었지요. 이 은혜는 내 평생 잊지 않겠네. 뒷면을 보게. 충해불망, 내 자네의 충심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일세. 회상에서 깨어난 대왕대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충직했던 신하가 간신배들의 모함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려 죽다니. 그것도 자신이 보는 앞에서 누명을 썼는데 권력에 눌려 한마디 변호조차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대왕대비는 촛불 아래서 채영이 잃어버린 옥패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옥의 감촉이 차가우면서도 뜨거웠습니다. 정구가, 내 딸이 제 발로 나를 찾아왔구나. 하늘이 내게 속죄할 기회를 주신 게야.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은 숨죽여 울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의가 그 눈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 일이란 게 참으로 야속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충신 윤정국이 피를 흘리며 지켜낸 것은 대왕대비의 목숨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역설적이게도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그가 목숨 걸고 막아냈던 바로 그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배우였던 노론 영의정 박진수는 자신의 암살 계획이 실패하자 무서운 속도로 꼬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죄를 윤정국에게 뒤집어 씌우는 계략을 꾸몄지요. 분놀림 몇 번으로 충신이 역적으로 둔갑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위조된 서신을 조정에 뿌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정국 기자가 자객들을 끌어들여 마마를 해하려 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당시 임금이었던 숙종조차 당쟁이 격화될까 두려워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대왕대비는 분해서 입술을 깨물었지만 궁궐 안은 이미 박진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함부로 입을 열었다가는 자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는 서슬퍼런 상황이었죠. 결국 그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죽여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인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침묵해야만 했던 비겁함. 그 죄책감이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왕대비의 가슴 속에 시커먼 멍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 년이야. 대왕대비는 옥패를 가슴에 품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방문 뒤에 숨어오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으니까요. 박진수, 내 놈이 지은 죄, 이제 낱낱이 값을 치르게 해주마. 촛불 심지가 타닥하고 타들어가며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들이웠습니다. 드디어 재간택의 날이 밝았습니다. 7명의 교수 중 단 3명만이 살아남는 운명의 날이었죠. 대조전 앞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교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심사관들의 눈매는 매서웠습니다. 막 심사가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멈추시오! 당장 멈추시오! 박진수의 측근인 조판서가 문서를 휘날리며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대왕대비와 왕실 어른들이 앉아있는 단상 앞으로 나아가 문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마마, 여기 증거가 있사옵니다. 윤정국이 13년 전 영모 세력과 주고받은 비밀 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조판서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역적의 핏줄이 감히 세자빈이라니요. 당장 저 아이를 끌어내고 멍석말이를 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순간 장내의 모든 시선이 채영에게 꽂혔습니다. 채영의 귀에서 윙 하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치맛자락을 쥐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죠. 주변 관리들이 수군대며 혀를 차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역시 그 아비의 그 딸이라니까. 증거까지 나왔다니 이제 끝장났군. 그때였습니다. 그 입 다물라. 대왕 대비의 서리빨 같은 호통이 장내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춘 가운데 대왕 대비는 조판서가 가져온 문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사람을 재단하려 드느냐. 그 진위가 밝혀질 때까지 윤채영은 죄인이 아니다. 하오나 맘마,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오늘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대왕 대비의 위험서린 눈빛에 조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채영은 멍하니 단상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대왕 대비와 눈이 마주친 그 짧은 순간 채영은 보았습니다. 노부인의 눈가에 맺힌 미세한 떨림과 두려워 말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눈동자를요. 재간택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3명의 후보에 들었지만 진짜 위기는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채영이 머무는 처소 주변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자 인기척 하나 없는 정막이 찾아왔지요. 그때였습니다. 스르륵 창호지 문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에 채영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검은 복면을 쓴 사내 하나가 그림자처럼 방 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박진수가 보낸 자객이었습니다. 채영이 비명을 지르려 하자 사내는 순식간에 다가와 서늘한 칼날을 채영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목덜미에 닿자 채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내는 낮고 신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리 내면 네 목을 먼저 칠 것이다. 채영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어 눈만 크게 뜨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사내가 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채영의 무릎 앞에 던졌습니다. 박 대감의 전갈이다. 내일날이 밝는 대로 자진해서 궁을 나가거라. 만약 거절하면 사내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네가 살던 그 마을의 당숙문의 식구들 모조리 목이 달아날 것이다. 내 아비처럼 말이다. 말을 마친 사내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지요. 채영은 턱까지 차오른 공포에 짓눌려 한참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친척들까지 죽을 수 있다는 협박. 그것은 칼날보다 더 깊숙이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채영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그녀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무심하게도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채영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내 그녀의 손이 옷고름을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도망친다면 아버지는 영원히 역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어둠 속을 노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죽더라도 끝까지 가보겠다고 말이죠. 삼간택이 열리기 바로 전날 오후였습니다. 채영은 답답한 마음에 잠시 궁궐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까악까악 하고 불길하게 울어대고 있었지요. 그때 저만치서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을 끌며 박명희가 다가왔습니다. 명희의 뒤에는 호위하는 궁녀들까지 줄을 지어 따르고 있었으니 그 위세가 마치 이미 세자빈이라도 된 듯했습니다. 야, 역적의 딸. 명희가 채영의 앞을 가로막으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너 아직도 안 나갔니? 낯짝 한번 두껍구나. 내 아비가 어떻게 죽었는지 잊었어? 채영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꾸해봐야 소란만 커질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명희는 채영의 침묵이 거슬렸는지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와 섰습니다. 어머, 이 냄새 좀 봐. 천한 것들은 씻어도 냄새가 난다더니 그러고는 차! 하고 채영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채영의 뺨 위로
차가운 타액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명희의 궁녀들이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죠. 하지만 채영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천천히 뺨을 닦아내며 명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씨의 비단 옷은 더러운 것을 닦아낼 수 있지만 한번 더러워진 마음은 무엇으로 닦으시렵니까? 뭐라고? 이 계집이 미쳤나? 명희가 손을 치켜들고 때리려던 순간 멀리서 상궁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희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손을 내렸지요. 두고 봐라. 내일 삼간택에서 넌 쥐새끼처럼 쫓겨나게 될 테니까. 명희가 사라진 뒤에도 채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젖은 뺨을 때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 삼간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궁궐은 온통 하얀 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전 앞마당에는 마지막까지 남은 3명의 처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가운데에는 대왕대비가 직접 앉아 시제를 내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의 시제는 눈 속의 매환이라 각자의 마음을 담아 시를 지어보거라. 대왕대비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명희는 기다렸다는 듯 붓을 들었습니다.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화선지 위를 날아다니듯 글을 써내려갔지요. 백설이 난무하여 천지를 뒤덮으니 홍매 한 가지 붉은 자태를 뽐내어 봄 소식을 전하도다. 명희는 자신의 화려한 미모를 매화에 빗대어 눈 속에서도 돋보이는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글씨체 또한 기교가 넘치고 화려하기 그지없었지요. 반면 채영은 붓을 든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먹물이 붓끝에서 떨어져 화선지에 번질 때까지 그녀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하얀 눈밭이 마치 자신이 걸어온 지난 13년의 세월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춥고 외롭고 끝이 보이지 않던 그 시간들. 채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수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투박하지만 진심을 담은 글자들이었지요. 얼어붙은 땅 깊이 뿌리 내려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서 홀로 피어나 향기를 머금으니 꽃이 귀한 것은 보는 이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향기를 잃지 않기 때문이라. 눈보라가 칠수록 그 향은 더욱 짙어진 아이다. 채영이 붓을 놓자 주변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이 딸랑하고 울릴 뿐이었지요. 대왕대비는 세 처자의 시를 차례대로 훑어보았습니다. 명희의 시를 보면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글솜씨가 제법이구나. 기교가 뛰어나. 명희의 입가에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진수와 그 일당들도 회심의 미소를 주고받았지요. 그런데 대왕대비의 손이 채영의 시가 적힌 화선지를 집어든 순간이었습니다. 대왕대비의 손이 허공에서 뚝 멈췄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종이가 바스락거릴 정도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대왕대비의 눈동자가 커지며 시선을 종이에서 떼지 못했지요. 그 문체, 그 필체, 그것은 13년 전 윤정국이 유배지로 떠나며 올렸던 마지막 상소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충신은 비단 옷을 입지 않아도 충신이 없고 역적은 금관을 써도 역적이 옵니다. 대왕대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부인의 눈가에 붉은 기운이 돌더니 이내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마, 왜 그러시옵니까? 상궁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대왕대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단상을 내려와 채영의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대왕대비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연꽃 문양이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아라. 대왕대비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채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대왕대비는 옥패를 채영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냐? 순간 채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유품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마마, 그것은 채영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대왕대비와 채영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13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온 것입니다. 조정의 모든 신료들과 간택에 참여한 교수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대왕대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이 옥패는 내 목숨과도 같은 물건이다. 13년 전 자객의 칼날이 내 목을 겨누던 그 밤, 나를 구한 이에게 내 손으로 직접 쥐어준 것이니라. 대왕대비는 옥패의 뒷면을 천천히 돌려 보였습니다. 햇살 아래 선명하게 드러난 네 글자, 충해불망. 그 글자를 본 순간 늙은 대신 몇몇이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은인에게만 내려진다는 전설 속의 징표였기 때문이지요. 그날 나를 구한 이는 역적이 아니었다. 홍문관 수찬 윤정국, 바로 이 아이의 아비였느니라. 대왕대비의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술렁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정국은 영모를 꾀하다 죽은 죄인이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대왕대비는 손을 들어 좌중을 제압했습니다. 아니다. 그는 충신이었다. 누군가 내 암살 시도를 덮기 위해 생명의 은인인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다. 나는 힘이 없어 그를 지키지 못했고 그 죄책감에 13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다. 채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꿈속에서조차 듣고 싶었던 그 말, 충신이었다. 그 한마디가 귓가에 울리자 채영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대왕대비는 천천히 채영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밝혀서 미안하다. 내 아비는 조선 제일의 충신이었다. 두 여인의 흐느낌만이 고요한 대전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명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지요.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어린 그녀조차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와와와 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궁궐 문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금부도사들이 거친 발소리를 내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 질질 끌려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박진수의 신복이자 궁 안에 온갖 헛소문을 퍼뜨렸던 최내관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타담한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는데 매캐한 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금부도사가 최내관을 대왕대비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마마, 이자가 박진수 대감의 명을 받고 증거를 인멸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포박했사옵니다. 최내관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다섰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박대감이 시켰습니다. 최내관의 입에서 박진수라는 이름이 나오자 조정의 대신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 아래 뻣뻣하게 굳어있는 영의정 박진수에게 꽂혔습니다. 대왕대비의 눈빛이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박진수, 듣거라. 13년 전 내 목숨을 노린 자객을 보낸 것도, 그것이 실패하자 죄 없는 윤정국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그리고 이번 간택에서 이 아이를 해하려 한 것도 모두 내 놈의 짓이었느냐? 박진수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마마, 음해이옵니다. 저 천한 내관놈이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런. 닥치거라. 대왕대비가 던진 것은 13년 전 윤정국이 올렸던 피 묻은 상소문과 방금 최내관에게서 뺏은 타담한 지령문이었습니다. 내 놈의 필체를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이 지령문에 적힌 글씨와 13년 전 위조된 문서의 글씨가 똑같거늘 아직도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박진수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털썩하고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의 초라한 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조선을 위해 한 일입니다. 나약한 왕실을 지키기 위해.
끌어내라. 당장 저 역적놈을 하옥하라. 대왕 대비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금군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박진수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그 뒤를 이어 사색이 된 박명희와 조판서 등 관련자들도 줄줄이 굴비 엮이듯 끌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궁궐마당. 채영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3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나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는 그 현장에서 채영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눈이 시리도록 밝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신 것처럼 말이죠. 채영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꽉 쥐고 있던 붓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긴 싸움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작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박진수 일파가 줄줄이 굴비 엮이듯 끌려나가고 궁궐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이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려는 듯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대왕대비는 다시 단상에 앉아 남은 규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삼배 저고리를 입고 서 있는 채영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듣거라. 대왕대비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세자비는 이 나라의 국모가 될 사람이다. 비단 옷으로 몸을 휘감은 자가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제 살처럼 느낄 줄 아는 자라야 한다. 눈보라치는 밤, 제 옷을 벗어 낯선 노인을 구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원망보다는 올바름을 지키려 했던 그 강인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귀함이니라. 대왕대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선포했습니다. 이에 나는 윤정국의 딸 윤채영을 세자빈으로 간택하노라. 그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 채영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상궁들과 내관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외쳤습니다. 천세, 천세, 천천세. 그 웅장한 소리가 눈 내리는 궁궐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채영은 떨리는 손을 모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눈바닥에 이마를 대었지만 전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 온몸을 감싸는 듯 했지요. 눈바닥에 엎드린 채영의 눈앞으로 아버지의 낡은 가끈과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물 젖은 눈동자 위로 하얀 눈송이가 사르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보내는 따뜻한 입맞춤 같았지요. 누더기 삼배 옷을 입은 세자빈.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채영이 왕비의 자리에 오른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삼배 왕비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채영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결코 거드름을 피우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린다는 상소가 올라오면 가장 먼저 수라상의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자신의 비단옷을 줄여 구휼미를 마련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극심한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질 때였습니다. 채영은 뜨거운 땡볕 아래 직접 나아가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화려한 가마 대신 집신을 신고 고운 비단 대신 소박한 무명옷을 입은 채였지요. 하늘이시여 제 부덕함 때문이니 부디 백성들을 굽어 살피소서. 그녀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자.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도 함께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제를 마치자마자 마른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비다! 왕비마마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백성들은 빗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채영의 얼굴에도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채영은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신문고를 울리는 자가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상소를 읽고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그 덕분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수많은 이들이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권세가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지만 힘없는 백성들에게 그녀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 앉으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분은 삼베옷을 입었을 때나 골룡포를 입었을 때나 한결같으셔. 그러게 말일세. 옷이 날개라지만 저분은 마음이 날개인 게지. 채영이 거처하는 중궁전에는 언제나 은은한 매화 향기가 감돌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왕비의 향기가 아니라 그녀의 덕망에서 우러나오는 향기라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채영도, 대왕대비도, 그리고 그 시절의 사람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입을 타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는 왕비 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채영이 어린 시절 눈보라 속에서 대왕대비를 구했던 바로 그 장소라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바위를 찾아가 빌곤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꼬였던 일이 풀리고 억울함이 밝혀진다는 전설이 생겨났지요. 아마도 하늘에 계신 채영이 여전히 굽어보고 계신 덕분이 아닐까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착한 마음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난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누군가는 지금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한탄할지 모릅니다. 악한 자가 더 잘 살고 착한 자가 고통받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눈보라는 언젠가 그치고 차가운 눈 속에서도 기어이 매화는 피어난다는 사실을요. 삼베옷을 입고도 당당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작은 희망의 등불을 켜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정의롭고 가슴 따뜻한 사연으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